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는 정말 양극단인 것 같아요. 아주 네. 저렴하거나 아주 비싸거나 네. 중간에 있는 상품들은 썩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서민 맥주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한 캔에 1,500원짜리. 네. 근데 500ml예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그 CU 편의점 여기서 이제 PB 상품의 형식으로 출시를 했는데 여기서 출시를 한 게 이제 서민 시리즈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서민 막걸리를 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좀 얼마 안 있다가 저런 이제 서민 맥주라는 걸 내놓았는데 한 캔당 1,500원이면 그래도 다른 맥주에 비해서 굉장히 뭐 경쟁력 있는 그죠. 4캔 해봐야 6,0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맥주나 이런 것들은 뭐 제조업체를 거쳐가지고 뭐 유통업체를 거치고 뭐 이런 유통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 마진이 붙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소 제조업체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판매로 연결되는 CU 같은 편의점이 최끝단이 바로 연결돼서 그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국산 맥주도 지금 가격을 보면 뭐 2,000원대 후반 정도, 뭐 거의 3,000원 가까이 하고 뭐 편의점별로 행사 안 하면은 그 정도 돈은 줘야지 되는데 행사 안 하면 그래서 사실 야 이게 맥주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또 올랐어요. 수입 맥주도 뭐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요즘에는 저렇게 뭐 특정 이름을 붙인 뭐 소수의 조그마한 곳에서 제조를 하는 이런 맥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과 협업을 해가지고 좀 가격도 저렴하게 또 특색 있게 이렇게 지금 맥주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뭐 PB 상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저 맥주 냉장고 옆에 있는 음료 냉장고에 가면 그 어린이들이 주로 마시는 달달한 음료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 병에 2,000원이 넘거든요. 2,500원, 3,000원인데 어쨌든 1,500원짜리 맥주가 500ml로 출시가 됐다니까 애주가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근데 편의점 맥주하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우리가 그 소매로 구매하는 직접 뭐 가게에서 산다라고 하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먹는 맥주들하고 꽤 많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뭐 식당 같은 곳들은 대형 주류 업체가 거기서 이제 납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맥주, 몇몇 소주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제 편의점에 가면은 진짜 생전 처음 보는 맥주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요즘에는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맥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맥주들 가운데 사실 경쟁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먹어보면 우리나라 맥주는 뭐 라거라고 해가지고 뭐 밍숭밍숭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뭐 청량하고 깔끔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쪽이 주류고 그다음에 뭐 흑맥주 이런 걸로 유명한 그런 맥주들도 뭐 에일 맥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수였는데 그런 거 차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중소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출시는 하고 있는데 먹다 보면 사실 그것도 취향이 안 맞으면 또 외면하게 되거든요. 먹는 것만 뭐 나는 라거 맥주가 좋아 깨끗하고 뭐 이런 맛이 좋아 한다면은 거기서 느끼는 경쟁력은 사실 맛에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마셔보면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뭐가 뭔지는 사실 모르니까. 그럼 취하고 나면 또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격 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식당에서 먹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비슷비슷한 맥주, 뭐 비슷한 가격에 마실 수밖에 없지만 편의점에서 저렇게 고르게 된다면은 한 캔당 1,500원이다라는 것들은 꽤 가격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건 맞는데 오히려 PB 상품이요. 저렴한 건 잘 알지만 오랫동안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특히나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취향들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저 PB 상품이 잘 팔린다는 건 소득의 양극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이름을 고를 때도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내가 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서민 맥주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이게 꾸준하게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곳에 뭐 또 매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첫 번째 막걸리 출시 이후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네요. 맥주까지도 예. 넘어온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관심들은 초반에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를 안 하시고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캔을 몇 개 사시는 경우는 이제 네. 가까운 데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라서 또 1인 가구가 많아서 네, 사실 뭐 마트가 훨씬 싸죠. 편의점보다는 훨씬 싼데 대신에 이제 마트는 또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하는 맞아요. 게 있고 뭐 한 이 박스 단위로. 근데 6개씩. 그렇게 사기에는 너무 많고 나는 오늘 저녁에 그냥 시원하게 치킨에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또 먼 거리 차 타고 가서 사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편의점에서 고르는데 이건 또 단가가 높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과자나 이런 것들도 높은데 이렇게 뭐 서민 시리즈들 출시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구매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주가 더 비싸겠는데요? 안주. 과자 한 봉지가 제가 생각할 때 2,500원씩 하는데 진짜요. 그 맥주를 많이 마시고 안주를 애껴 먹어야 되는. 제가 요즘에 사실 뭐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데 술을 좋아하거든요. 가끔 저녁에 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주를 보면은 뭐 이 가격이 큰 게 640ml짜리가 있고 뭐 330ml짜리고 이게 뭐 2,000원대 후반, 뭐 3,000원대 초반. 진정한 주당이고 있는 게 미리당으로 가격이 얼마인지를 지금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모든 편의점이 640ml는 3,300원, 뭐 330ml는 2,800원 뭐 이렇게 다 똑같은데 무엇보다 이게 소주는 그렇다 치고 안주를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모든 우리 과자 하나 무슨 깡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칼로리도 높고 가격도 높다 보니까 쉽사리 손이 안 갑니다. 질소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질소를 사는 건지 과자를 사는 건지. 그런데 이제 맥주라도 좀 가격이 낮아지면 요 부담. 여기서 좀 싸게 샀으니까 그래 과자는 조금 비싼 거 먹어도 되겠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안주 아껴 먹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 자, 오늘 뉴스는 경제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 얘기인데요. FOMC 정례 회의가 한창입니다. 미국의 그 금리 동결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데,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내용을 보면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9%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고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게 발표가 되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뉴스를 저도 그걸 볼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 99%라고 한다면 100%란 얘기잖아요. 네, 100%라고 봐야죠. 사실 하루 전이고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 만에 하나 1% 정도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무시할 수 있는 수치일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채권을 거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걸 예측을 하는 거니까 거의 뭐 확실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할 것이다. 9월만큼은 동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동결의 근데 그 느낌이 이게 인상의 막바지에 온 동결이냐 아니면 앞으로 인상을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잠깐 쉬어가는 동결이냐 이거의 느낌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표만으로는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지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요게 내용이 끝나고 나와서 나오는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 경제학자의 90%가 더 긴축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데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고 보나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앞으로 낮출 거야. 올려봤자 뭐 한 번 정도 그리고 아주 소폭으로 올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방향은 이제 틀 때가 됐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경제학자 40명한테 물어봤더니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게 90%.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머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10% 수준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를 지금보다 더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그 동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매파적인 동결. 더 올릴 건데 지금은 일단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느낌의 동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보니까 지금 현재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경기를 보면 실업률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뭐 고용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뜨거운 상태다. 그러다 보니 물가를 더 자극할 요인이 얼마든지 남아 있고 그래서 당장의 금리 인하하기는 아직 섣부른 판단이고 오히려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그럼 그 올리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뭐 한 절반 정도가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그 정도고 그다음에 한 20% 정도는
한 1%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제학자 중에 한 6%에서 8% 정도는 금리가 한 7%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소수의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올해 안에 금리를 소폭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쪽에 조금 무게가 기울어져 있고,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시점은 언제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지금 작년부터 기다려오던 시점인데 내년 3분기는 돼야 금리 인하의 신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분기면 1년 남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다시 한번 더워지고 그리고 선선해질 쯤 됐을 때 올까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정과 네. 경제학자분들은 조금 훨씬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길게 아무래도 그 경제학자들의 시선은 조금 더 비관적으로 네. 보는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면 비관적으로 보는 성향들이 많고, 경제가 화랑일 때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네.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나 성향들은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금리를 낮출 거는 기대하기 어렵고 네. 오히려 올릴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나온 게요, 점도표인데요. 네. 제 점도표가 뭔가요? 원래? 말 그대로 저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의견, 성향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그래도 시장의 어떤 일정 부분의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으니까 예. 회의를 할 때 저렇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2023년 말에는 어떨 것이냐라고 해서 점을 찍어보세요. 금리 네. 수준에다 나는 한 6% 될 것 같은데 그럼 6%에 점 딱 찍고, 나는 한 4%가 될 것 같은데 그럼 4%에 점을 찍고, 그러면 그 연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점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에 봐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정도 금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열리게 되는 회의에서는 그럼 그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 지금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표에 어느 정도 금리가 두꺼운지, 네.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점도표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의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을 일부분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점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거 좀 설명을. 네, 2023년 말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점 찍어보세요라고 했더니 딱 보시기에 저기 5.6 정도가 가장 뚱뚱하죠. 네, 맞아요. 저기다가 이제 많이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FOMC 위원 중에. 네, 근데 그 중에 뭐 소수는 6%를 넘길 것이다. 저 한 사람 누구지? 저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찾아내고 싶다. 그렇죠? 저거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늘 그런데 저렇게 높게 예상하시는 분, 낮게 예상하시는 분, 우리가 그 어디 뭔가 심사위원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야, 저 심사위원은 진짜 누가 나와도 박하게 해주네. 뭐 다 좋았는데요 하면서 단점만 쭉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심사를 하는데 그래 너도 좋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맞아요. 것처럼 저런 이제 금리 결정에서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점을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비둘기적으로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값이 얼마인지를 보는 그쵸. 것들이 중요한데 네. 2023년 말에는 그 중간값이 5.6% 정도에 네. 머무를 것이다라고 보고, 2024년 말에는 중간값이 4.6%,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많이 떨어져 있을 내려가네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4.6%인데 그래도 한 5%를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그만큼 몰려 있죠. 그러니까 한 4.6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5% 안팎으로 생각하시는 그 숫자도 비슷하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 2025년 말이 되면 어떨 것이냐. 사실은 2년 뒤기 때문에 저기는 의미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점도표를 보시면 밴드가 굉장히 저건 이제 희망적인 수치, 뭐 1년 동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한 달도 사실 생각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2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 금리 수준은 어쨌든 낮아지지 않을까. 지금 6% 상단을 찍으신 분이 아마 그때도 5.6을 찍은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마저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저 이 중간값이 지금 요번에 찍은 것과 다음번 뭐 FOMC 찍은 것들의 이제 차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사실은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 예전에 뭐 작년 뭐 올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연준의 생각이나 파월의 생각, 의견들이 많이 달랐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저 숫자가 찍힌 것 자체가 이제 금리가 저렇게 될 것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추세 그리고 그 의향들, 성향들을 보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의미 있게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내려갈 것이다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지만 그쵸.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 언제쯤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FOMC 위원들의 전망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다달이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인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앙은행이 노력하는데 지금 이제 뭐 부동산 경기나 전체적인 경기도 그렇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막 규제를 풀었는데 연착륙 하라고 막 집 사가지고 또 막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걱정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규제를 풀거나 정부에서 직접적인 이 조치에 나설 때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 뭐 중앙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라든가 위험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침체를 대비한 또 연착륙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직접적으로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뭔가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없죠. 근데 가장 지금 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 이게 부동산 경기가 꺾이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너무 침체되면 사실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재산이 줄기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집값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그 집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뭐 혜택이 주어지는 것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택 가격이 물론 지금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폭등하기 이전 수준은 다시 확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가 튼튼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상승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장 희망하는 이 주택 가격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년 조금씩 상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여도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되고 조금씩. 근데 매번 상승을 할 수 없으니 많이 상승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럼 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뭐 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돈을 푼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확 올랐다가 또 갑자기 확 얼어붙는 것 같은데 또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막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도 나오니 이 섣불리 어떤 주택 관련된 규제, 특히나 뭐 DSR 이런 규제들을 완화를 하거나 다른 뭐 오피스텔이나 뭐 준주택에 대한 규제들을 풀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풀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침체로 보고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보고 있다는 방증인데 그 신호를 이제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는 이제 바닥이네. 주택시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야 이렇게 정부가 이제 규제를 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제 집값 진짜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이제 걱정스럽게 보는 이 시각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정부가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연준의 금리의 점도표까지 보셨는데 그렇다면 뭐 동결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아직 연준의 금리 정점이 안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요맘때나 돼야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면 쭉 연결되든지 아니면 좀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번쯤 더 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한 번쯤 더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나 또 걱정이긴 한데 아무래도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지금 그 근거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근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석유류 가격, 석유류 관련된 제품의 가격들을 자극할 수 있어서 이제 미국의 물가도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 있다라고 보는 쪽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런 국제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오히려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거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차량을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거지와 뭐 마트 한번 가는데도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되고 집에서 어딘가 나가려고 한다면은 차를 운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국제유가 가격이 오르게 돼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 올랐네. 그러면 이제 이번 달은 좀 지하철 타고 다녀야겠다, 뭐 버스 타고 다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값 올랐네라고 했을 때 뭐 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은 그대로 기름값도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발생되는 지출의 증가를 다른 소비에서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값 올라간 거에 비해서 다른 소비를 여유 자금이 없으면 다른 소비를 줄이니까 오히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것도 듣고 보면은 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제는 여유 자금이 없어야 된다는 거. 뭐 기름값 올랐는데 다른 돈 쓰면 되지. 예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생활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여유 자금이 과연 이 미국인들이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느냐. 이게 없으면 실제로도 기름값 오르는 게 다른 지출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금리도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ECB 같은 경우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네.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올렸어요. 0.25%포인트. 미국은 사실은 지금 경기 상황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결정을 FOMC 결정만 보고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극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표도 나오지만 그러지 않은 지표들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잔불까지 꺼버리자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소화기는 끄고 물로 좀 견져볼까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불씨 확 잡을 때까지는 확실하게 긴축을 하자. 이런 기조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여기에도 이제 국제유가 영향이 꽤 크게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나온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3사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갔다는데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뭐 임금 협상인데 재미난 거는 자동차 미국 이 빅3 3사가 한꺼번에 파업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무슨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노사가 협상하는 방식이 한 회사의 노조와 한 회사의 그 사측에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빅3 3대가 묶여가지고 마치 연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 여기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3대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임금을 이렇게 구조를 좀 조정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 주기가 올해 다가온 거거든요. 뭐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데 그 주기가 올해 다가왔고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협상의 내용이 타결되지 않아서 지금 빅3 이 자동차 공장 가운데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점차 파업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주요 내용은 임금 좀 올려달라라는 것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규직 내에도 임금의 구조가 조금 차별화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호봉제 정규직 중에서 그러니까 임금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정규직이 있는가 하면 2010년 이후에 뭐 자동차 산업이 막 발달하고 그쪽에서 수익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정규직이긴 하지만 약간의 그 성과와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임금을 가져가는 대신에 기본급 자체는 굉장히 낮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잘 좋고 화랑일 때는 많은 임금을 챙겨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저임금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의 또 큰 차이점이 퇴직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과엔 연동 없이 그냥 호봉제로 연봉을 받는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DB형,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근무했을 때 월급이 얼마냐 곱하기 근속연수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회사가 책임지고 너는 퇴직금 얼마 줄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렇게 들어온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임금의 일정 비율을 내 돈으로 6%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면 6만 원을까지 낼 수 있어요. 이건 뭐 강제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제 6만 원을 내게 되면 회사가 마치 국민연금 주듯이 이거 6만 원을 매칭을 시켜줘요. 그렇게 붙인 돈을 근로자가 굴리는 거예요. 펀드에다 투자를 하거나.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높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이분들의 노후 자금, 이거 뭐 401k라고 해서 도입이 된 지는 꽤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자금, 퇴직금 자체 규모가 완전히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이쪽으로 변경을 시켜줘라. 근데 이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목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임금 구조와 퇴직금 구조를 좀 바꿔달라는 협상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자 이제 하나 두 개씩 이 파업을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파업에 들어가는 이제 진행이라든지 규모는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걱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세수가 두 자릿수면 59조 원이면 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거의 10%에 가까운 돈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라고 하는데 덜 거쳤다는 거죠? 그렇죠. 예상보다도 더 많이 덜 거쳤는데 우리가 한 7월 정도에 예측을 했을 때 8월 정도에 예측을 했을 때는 한 50조 원 정도 덜 거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60조 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수가 기존보다 줄어든 거는 이제 그만큼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인데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건 아니고 기업들이 내야 될 법인세. 이건 이 법인세라고 하는 건 당신 기업 얼마 벌었어? 그러면 100억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22%, 25% 내라고 하는데 이익이 있어야 내잖아요. 그만큼 이제 작년에 기업들이 어려워서 그 이익이 줄어들어서 이 법인세가 급감한 부분도 있고 법인세도 급감했지만 이제 개인들이 버는 돈, 이 개인들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소득세 규모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돈을 벌면 어딘가 써야 되잖아요. 쓰게 그렇죠. 되면 거기에 늘 우리가 붙는 웬만한 가격에 붙는 이 10%의 부가세. 이런 부가가치세도 줄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크게 줄어든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줄줄이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뭐 개별 소비세나 이런 것들 뭐 정부에서 나라가 어렵지만 이제 국민들의 상황도 어려우니까 세금 깎아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는 60조 원 가까운 세금이 좀 덜 거칠 것 같다라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애초 정부에서는 세금을 좀 절감시켜주면 그 돈들이 시중에 돌아서 경기를 좀 버텨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의 그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반도체를 포함해서 세금이 좀 덜 거쳤습니다. 근데 이게 오차율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이건 비난할 입장이 되나 모르겠는데 오차율이 14.8%인데 3년 연속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 적도 있었잖아요. 오차율이 생긴 게 이번에는 좀 적게 들어온 거고 또 저번에는 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초과로 거친 세수는 또 뭐 적립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소장님? 이게 사실 매년 나오고 있는 지적인데요. 오차율이 뭐 많이 거칠 때는 엄청나게 많이 거치고 그때는 크게 뭐 문제가 없지만 이거 나라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는 다른 걱정이 있는 거고. 그거 아무렇게나 칸막이 붙이고 너 좀 쓰고 너도 쓰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세금 많이 받았으니까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건 또 불가능하고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덜 거쳤을 때가 문제인데 그게 덜 거쳤을 때가 예를 들어 뭐 올해는 한 600조 원 정도 세금이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00조 원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오차가 뭐 500조 원밖에 안 거쳤습니다라고 하면 범위가 크니까 이 나라 살림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차가 요번에 한 15%가량 났다는 건데 원인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왜 이렇게 큰지. 어디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을 짜는 곳이나 이런 예상을 하는 곳이 기재부예요. 기재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세수를 예측하는지도 다 기재부에서 하는 건데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막강부처잖아요. 막강부처고 그 방식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건 이렇게 예측해서는 안 됐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를 모르니 해결을 할 수도 없죠. 공개하면 안 돼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원래 다른 나라에서도 예산을 짜는 곳은 그게 사실 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선진국들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민간 기업과
협업을 해가지고 민관기관이랑 이 예측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정부 그렇죠.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반대쪽 시각을 가진 어떤 민관기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짜기 때문에 뭐 오차 범위가 뭐 3% 이내 여기에 되도록 맞추기도 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90년대쯤 경기가 화랑일 때 야, 우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다가 폭망한 적이 있거든요. 예측이 어머나. 너무 크게 나서. 그래서 그때 한참 힘든 그걸 계기로 이제 아예 민간에다 맡기고 그걸 다양한 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그리고 실제로 큰 오차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세수를 예측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 게 사실 큰 범위의 오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재부가 꽉 쥐고 있고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과거부터 나왔는데 그게 이 큰 목소리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오차도 발생을 하고 이렇게 연말에 가서는 추경을 하니 어쩌니 하는 고민들을 매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네. 정부기관에서 찾을 수 없다면 부처에서 그렇죠. 민간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당장 모자란 거는 어디다 끌어 써야 되나 싶은데 외국환 평형기금, 외평기금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잖아요. 그거 20조 원을 끌어다 쓴다는데 괜찮아요? 이것도 기금을 쌓아놨을 때는 필요가 있어서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가정에서도 아유 내년에는 부모님 칠순이네. 환갑이네, 뭐 혹은 지금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의료비도 걱정되고 요즘에 뭐 찾아뵈니까 어디도 좀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병원 좀 뭐 모시고 가야 될 것도 같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모아놓는 그런 돈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 말고도 써야 될 돈들이 각종 기금들,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연금, 국민연금도 연기금이고요. 그 외에도 무슨 뭐 문화발전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목적으로만 딱 따로 빼둔 건데 거기에 돈을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 쓸 돈을 못 쓰느냐? 그건 아니고 일정 부분 기금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좀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면 각 기금들끼리 돈을 서로 모읍니다. 조금씩 이제 수렴을 해가지고 비상자금을 모아놓은 다음에 십시일반 모은 이 돈이 여유자금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금에 돈이 부족하다. 그럼 여기서 좀 퍼가게. 네가 먼저 써. 그리고 나중에 이자 좀 붙여서 갚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은 여유자금이 있는데 그 여유자금을 쓰자는 거예요. 외평한 기금. 그렇죠. 그런데 그 여유자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지금 여유자금이 충분치는 않아서 외평기금이라는 여기서 좀 잉여자금이 많으니 이걸 일단 이 비상금 주머니로 20조 원을 땡겨오고 이 20조 원을 이제 정부가 세금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이 외평자금이라는 게 뭐냐? 외국환 평형기금이 환율에 방어하기 위한 급격하게 환율이 변동됐을 때 충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확 떨어지겠다 그러면 이 돈으로 원화를 사들여 가지고 조금 달러를 풀고 원화를 사들여서 원화 가치를 높이거나 그 반대로 뭐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원화 자금이 많이 여유 자금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환율이 달러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여기에 원화가 조금 쌓여 있는 상황인데 그 돈이 한 20조 원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끌어다 쓰자라는 건데 그 여유 자금이 쌓여 있지만 그러면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됐을 때는 어쩔 거야라는 거에 대한 대안은 없거든요. 이게 그 얘기가 나온 전제는 달러 환율이 지금 강달러를 유지하는 게 조금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라는 전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비상금이라는 게 혹시 몰라라는 거에 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혹시 모를 돈이 그럴 리 없을 거야라고 해서 빼서 쓰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 기금을 그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그럼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이야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20% 정도는 왔다 갔다 끌어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융통성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융통성이 이렇게 세금 부족할 때, 세수 부족할 때 끌어다 쓰라고 한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취지에는 안 맞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원래는 이제 국회 통과하고 뭐 하고 국채 발행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손쉽게 끌어다 쓰는 선례를 남기는 게 다음에도 그러면은 뭐 세수 조금 부족하면은 기금 끌어다 쓰고 물론 이제 다 정부 돈이긴 하지만 주머니를 나누는 의미가 그러면 퇴색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한 평형기금은요. IMF 때 이게 20조까지 안 됐던 것으로 기억돼요. 네, 예, 한 자릿수였던 건데 네. 환율 방어하려고 쓰니까 돈이 녹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니 뭐야 숫자가 바뀌었는데 어디 써보지도 못하고 돈이 녹았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환율 방어에 써보면 금세 푹푹푹 줄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예요. 이 비상시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네. 예측할 수 없고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큰 수준이라서 그랬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여유롭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걸 끌어다 써도 돼? 라고 하는 이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내년에 이제 예산을 추계를 하다가 보면 또 이 기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금세 뭐 몇 달 안에 만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비상시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가능하면 누가 비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을 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석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 말씀 드렸었나요? 그 제사상에 원래 사과 배에 올라가는데 제가 보통 한 더 상자씩 이렇게 보냈거든요. 선물로. 올해는 못 보내. 이제는 사과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받는 분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품목을 바꾸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늘상적으로 보내드렸던 것들의 가격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선호하는 구매 의향 이 추석 선물 세트 탑 6를 내봤는데 선호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에 비해서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어떤 것들은 뭐 떨어지기도 했고 이게 작년에 비해서 뭐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은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샀을 때 똑같은 과일 선물 세트를 보는데 작년에는 한 뭐 4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뭐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달라지다 보니 내 예산은 뻔하거든요. 그러면 한 4, 5만 원 수준에서 보내는데 그걸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그 받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넓혀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상품권들로 그렇죠. 나는 예산은 정해져 있고 받으시는 분이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격에 조금 맞춰져서 선호하는 이 선물 세트들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장본인입니다. 예전에는 사과 배 한 상자씩 보내는데 올해는 사과 주스 보냈어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도 마음 많은 부자인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